노숙은 후한 말기에 활약한 인물로 자는 자경이며 서주 합의국 동성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후일 손권 휘하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지략과 온화한 인품으로 이름을 떨쳤고 당대 사람들로부터는 노씨 가문의 기이한 아이 혹은 계책에 있어 가장 탁월한 인물로 불렸습니다. 노숙의 책략에 호응하고 조화를 이룬 자로는 주유가 있었고 후일 공평중은 그를 가리켜 자염장군이라 칭하며 경외심을 담아 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본래 부유한 호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성장하였습니다. 집안에는 재산이 풍족하였으나 노숙은 베푸는 것을 좋아했고 세상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후한 말에 혼란한 시국을 바라보며 그는 가업을 이어받는 대신 자기가 가진 농지를 공개적으로 매각하고 그 수익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명사들과 교분을 쌓았고 그의 성품과 행동은 고향 사람들의 깊은 신망을 얻게 하였습니다. 오서에 인용된 기록에 따르면 노숙은 체격이 크고 당당했으며 젊은 시절부터 대업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품고 지략과 병법을 연구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격검과 기마술, 궁술에 능했고 전쟁이 빈번한 시대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무예를 연마함과 동시에 사병을 모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모아 사냥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하였으며 병법을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가문의 어른들은 노씨 가문은 여러 세대를 거치며 쇠퇴해왔는데 이 아이는 기계가 우리와는 다른 인물이다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당시 노숙은 고향에서 손꼽히는 자산가로 경제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주유가 거소연의 장으로 부임하자 군량과 자금이 부족했던 주유는 노숙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숙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창고를 열어 곡식 3,000곡을 내주었습니다. 이는 노숙이 보유한 곡물 중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재산을 아끼지 않은 이 의리는 후일 직윤상증, 즉 창고를 가리켜 친구에게 선뜻 주었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유는 이 일을 계기로 노숙의 인물됨을 깊이 인식하고 그와 절친한 벗이 되었습니다. 노숙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당시 세력을 넓혀가던 원술은 그를 자신의 부하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노숙은 원술의 요청을 받고 동성현의 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원술이 도덕적 기강이 없고 장차 대업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원술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중원의 혼란을 피하여 가족과 함께 강동으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이주는 단순한 개인의 이동이 아니라 수백 명에 달하는 일족 전체를 이끄는 대규모 탈출이었습니다. 남녀 300여 명이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던 중 노숙의 움직임을 감지한 주의 관청에서 기마무사들을 보내 추격하였습니다. 이때 노숙은 무사들을 마주하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장부이니 천하의 정세를 살필 줄 알 것이라 미소. 지금은 난세이니 공이 있어도 보답받지 못하고 추격하더라도 처벌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굳이 우리를 가로막는단 말이오. 그러고는 방패를 세워놓고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방패를 꿰뚫는 장면을 본 기마무사들은 그의 무예와 담력에 감동하며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노숙은 남쪽의 거소연으로 내려가 주유에게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장강을 건너 고가에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손책을 만나게 됩니다. 손책 역시 노숙을 보자마자 그의 기계와 식견에 감탄하며 크게 중용할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노숙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노숙은 아무 망설임 없이 고향 동성현으로 돌아가 할머니의 장례를 직접 치르며 효심을 다하였습니다. 노숙은 단순한 책략가가 아니라 재산과 병력, 인망을 모두 갖춘 인물로 난세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기백을 품고 행동으로 옮겼으며 주변 인물들의 눈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손책과 주유 같은 위대한 인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강동이라는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이미 난세를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모범이었습니다. 노숙은 강동으로 이주한 이후 본격적으로 손권 휘하에 들어서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당시 노숙의 오랜 친구였던 유엽은 노숙에게 소호 지역에서 병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정보라는 인물을 섬길 것을 권유합니다. 유엽은 정부의 세력을 통해 불확실한 난세를 헤쳐나가고자 하였고 노숙 또한 일시적으로는 이에 동의하여 고가를 떠나 소호로 향합니다. 그러나 고가에 남아있던 주유는 노숙의 어머니를 오군으로 이주시켜 놓은 상태였고 그 무렵 손책이 세상을 떠난 뒤 손권이 그 뒤를 이은 상황이었습니다. 노숙은 다시 고가로 돌아와 주유에게 정황을 설명하였고 주유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폭파장군 마온의 말을 인용하며 이 시점은 신하가 군주를 선택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손권이야말로 진정한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으며 지금 강남에는 천운이 깃들어 있다고 하며 오히려 손권을 섬기라고 노숙을 설득합니다. 주유의 설득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노숙이 지닌 책략가적 기질을 꿰뚫고 강동의 대세를 정확히 분석한 조언이었기에 노숙 역시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는 북쪽으로 가려던 계획을 단념하고 유엽의 권유도 거절한 채 주유의 추천을 받아 손권을 처음으로 아련하게 됩니다. 손권은 노숙을 만나자마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대화를 나눈 직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자리를 뜬 뒤에도 손권은 노숙을 따로 불러 술자리를 함께하며 어떻게 자신을 보좌할 수 있겠느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노숙은 명확한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당시 조조를 항우에 비유하며 손권은 제환공이나 진문공처럼 시대를 주도하는 패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황조와 유표를 공격하여 장강유역, 즉 강동과 형남을 장악하고 제왕을 칭하며 천하통일을 도모하라는 대담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천하의 분지계로 이어지는 노숙의 초기 구상이자 위호양강체제를 상정한 최초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방금 권력을 계승한 손권에게는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고, 손권은 표면적으로는 한 왕실을 보좌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히며 그 조언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과 태도에는 기쁨과 기대가 서려 있었고, 노숙의 통찰력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겨났음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숙이 손권 휘하에 들어간 뒤 그에 대한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신인 장소는 노숙이 나이가 어리고 말이 거칠며 불손한 태도를 지녔다며 임용을 반대하였고 손권에게 자주 탄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이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노숙을 더욱 후대하며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는 노숙의 모친에게 직접 옷과 휘장, 생필품 등을 하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숙 가문은 다시 과거의 부유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손권이 노숙을 맞이한 이 일화는 단순한 인재 등용이 아니라 손씨 정권의 안정과 확장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주유의 선견지명과 노숙의 결단, 그리고 손권의 포용이 어우러진 이 사건은 훗날 척벽대전과 형주 영유, 유비와의 3분 전략 등 오나라의 전략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숙은 손권 휘하에서 대표적인 친유비파 인물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유비를 지지하는 인물이 아니라 유표 사후의 형세를 정확히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움직인 주도적 책사였습니다. 유표가 사망하자 그는 조문을 명분으로 형주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며 사실상 그 순간부터 유비와의 동맹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교한 외교적 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당시 형주는 유기와 유종이라는 두 형제의 파벌로 갈라져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은 손권에게 천하의 분지계의 구체적 전략을 설명하며 형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형주는 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하고 넓은 평야와 충실한 인구,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있어 제왕의 기반이 될 만한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표의 사후 혼란을 기회로 삼아 유비를 중심으로 형주의 군사력과 세력을 결집시키고 조조에 대항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노숙은 유비가 유종이나 유기와 협력한다면 그들과 결맹해야 하며 반대로 그들 사이에 틈이 생긴다면 손권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는 손권에게 조문사절로 자신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자신이 형주의 핵심 인사들을 설득하고 유비를 통해 이들을 결집시켜 조조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노숙은 이 결맹이 성사되기만 한다면 천하의 판세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조조가 먼저 기회를 잡기 전에 즉각 출발해야 한다며 손권을 재촉합니다. 손권은 노숙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를 형주로 파견합니다. 노숙은 하구에 도착한 후 이미 조조가 형주로 출병하였다는 사실을 접하자 즉시 남군으로 급행합니다. 그러나 남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유표의 둘째 아들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한 뒤였고 유비는 강화로 퇴각 중이었습니다. 노숙은 더 지체하지 않고 유비를 찾아 당양 장판파까지 나아가 그와 직접 대면합니다. 이 자리에서 노숙은 손권의 의중을 유비에게 전하며 강동은 결코 조조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유비와 손권이 연합하여 조조에 맞서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유비는 노숙의 말에 크게 기뻐하며 즉시 동맹을 수락하였고 그 자리에 동행하던 제갈량에게 노숙이 제갈근의 친구임을 밝히며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비가 하구로 도착하자 제갈량은 자신이 손권에게 파견될 사자를 자청하였고 노숙과 동행하여 손권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손권 앞에서 제갈량은 조조의 위세를 무력화하는 언변을 펼치며 고사인 강노지마를 인용하여 조조의 대군이 사실은 허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형주와 강동을 연합시켜 정족의 형세를 이루면 조조는 결코 쉽게 대적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들은 손권은 내심 크게 감동받습니다. 이 무렵 손권은 조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문을 듣고 중신들과 회의를 열었으나 대부분의 신하들은 항전을 반대하고 항복을 주장하였습니다. 노숙은 이 회의에서 침묵을 지켰고 손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를 따라 처마 아래까지 나아가 진심을 고합니다. 손권은 노숙의 태도를 눈치채고 직접 손을 잡고 생각을 묻자 노숙은 조조에게 항복하더라도 손권은 그 아래서 안온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태로운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항복은 결코 손권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천하를 위한 길도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논리로 설명하였습니다. 손권은 사실상 항복론에 실망하고 있었고 노숙의 진언을 들은 후 마음을 굳히며 그를 두고 하늘이 내려준 인물이라 칭찬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외교력과 판단력은 손권에게 다시금 결단을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정적으로 손권은 조조와의 항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후 노숙은 주유를 전선으로 불러들이자고 손권에게 건의하였고, 손권은 그의 뜻을 받아들여 주유를 귀환시킵니다. 파양에서 돌아온 주유 역시 항전을 주장하였고, 마침내 손권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손권은 주유를 총지휘관으로 임명하고 노숙을 찬군교위에 임명하여 군사적으로 보좌하게 하였습니다. 노숙은 군사적으로는 주유를, 외교적으로는 유비를 설득해 손권의 항전 결단을 이끌어낸 핵심 인물이 되었고, 척벽대전이라는 삼국지의 분수령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척벽대전에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이 조조의 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자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장수들을 보내 노숙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노숙이 궁전으로 돌아와 손권을 아련하려 하자 손권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숙을 예우하며 극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노숙의 손을 잡고 장수들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말해서 내려 그대의 손을 잡는다면 그대의 공로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숙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장차 천하를 통일하시고 천자의 지위에 오르신 뒤 신을 맞아들여 축백에 그 공적을 기록해 주신다면 그때야말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책략이 향후 손권의 제왕업을 이룩하는 기반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에 대한 포부를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손권은 이에 크게 웃으며 노숙의 그릇이 참으로 크다고 감탄하였습니다. 이후 유비는 조조로부터 형주 남부의 내군, 즉 무릉장 사계양 영릉을 차례로 빼앗았고 공안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척벽대전 이후 강남의 정세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유비는 경국까지 직접 와 손권을 찾아뵙고 형주 지역을 관할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조정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주유와 여범은 유비를 경계하여 그를 형주에 머무르게 하고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자고 권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오직 노숙만은 지금은 조조라는 더 큰 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비를 얽어매기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결맹을 유지해야 한다며 형주 일부를 유비에게 빌려주고 함께 조조에 대항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노숙의 이 같은 견해는 대국적인 판단과 함께 유비와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동맹 유지에 방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손권은 고심 끝에 노숙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고 결국 유비에게 형주를 일정 부분 맡기게 됩니다. 이 결정은 위나라 조조에게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조조는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손권과 유비의 결속은 조조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전략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이 무렵 서천에서는 유장이 점점 기강을 잃고 정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포착한 주유와 감령은 손권에게 먼저 촉을 정벌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촉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였고 강동 세력이 그곳을 차지하면 서방에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손권은 유비의 의견을 구하게 되는데 유비는 겉으로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이 계획을 반대하였습니다. 유비는 저와 유장은 모두 한나라 종실로서 선조의 명령에 따라 한왕실을 보좌하고자 했습니다. 유장이 당신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를 용서해 주시길 원할 뿐입니다. 만약 제 청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관직을 버리고 살림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비는 실제로 유장의 땅인 서천을 노리고 있었고 손권이 서천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적인 언변으로 손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려 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주유는 손유와 함께 서천 정벌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지만 병이 악화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후일 유비가 서천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셈이 되었으며 당시 손권 진영 내에서 선제적인 전략이 실현되지 못한 아쉬운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주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유언으로 자신의 후계자로 노숙을 지목하였습니다. 손권은 이 뜻을 받아들여 노숙을 분무교위로 임명하고 주유가 지휘하던 병사 4,000명과 함께 4개의 현을 영지로 하사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부는 남군태수로 임명되었고 노숙은 초기에 강릉에 주둔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육구로 진지를 옮기게 됩니다. 여몽전의 기록에 따르면 노숙이 육구로 이동하던 중 평소에 어리석다며 무시했던 여몽의 진영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만난 여몽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노숙은 변화한 여몽의 모습에 깊이 놀랐고 전략에 대한 지도까지 받으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노숙은 여몽의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예를 올리고 두 사람 사이에 우호 관계를 굳히게 됩니다. 노숙은 지방 통치에서도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의 통치하에 병사 수는 약 1만 명으로 증강되었고 그 공으로 인해 그는 한창 태수와 편장군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행정과 군사에서 모두 손권의 핵심 참모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14년에는 손권을 따라 환성 전투에도 참여하여 공을 세웠고 이후 행강 장군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손권 정권 내에서 노숙의 위상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유비와의 외교와 형주 방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편 유비는 유장을 제압하고 익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형주에는 관우를 남겨 수비하게 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유비가 종친이기에 형주는 공격할 수 없다고 했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였습니다. 이에 손권은 분노하며 교활한 늙은이가 감히 나를 속이다니라며 격노하였고 형주 반환 문제는 노숙에게 있어 외교와 군사 모두를 조율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형주의 관할권을 놓고 5화 초기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노숙과 관우는 국경을 마주한 상태로 잦은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숙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우호적으로 충돌을 가라앉히려 했었고 일촉즉발의 상황을 외교적으로 조정하며 충돌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성숙한 정치 감각과 손권 정권 내 조율자 역할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안성현에서는 장 오탕과 중랑장 원룡이 관우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손권은 노숙을 급파하여 진압을 명하였고 노숙은 유연의 오탕을 직접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예릉에서 발생한 반란은 여대가 진압하여 원룡을 참수하며 완전히 평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노숙은 상황을 정치적으로 정리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유비가 형주의 반환 요청을 거절하자 손권은 제갈근을 사자로 보내 항의하였고 거듭된 거절 끝에 결국 무력 사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손권은 여몽을 파견하여 형주 3군을 공격하게 하였고 장사와 계양이 5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공안으로 복귀하였으며 관우를 익양으로 파견하여 방어를 지시합니다. 노숙은 익양 일대에서 관우군과 직접 대치하게 되었고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습니다. 그러나 감령전에 따르면 이때 노숙은 감령의 전략적 조언을 받아들여 관우군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차단하였고 실질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형세를 오해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형주를 두고와 촉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숙은 마침내 직접 관우와 1대1 회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관우 역시 이에 응하였고 두 사람은 각자 병마를 백리 밖에 대기시킨 채 호신용 검 한 자루만을 지닌 채 회담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서로가 오직 한 자루의 칼만을 소지한 채 외교적談판을 벌였다는 이 일화는 훗날 단도부회라는 고사성어로 남게 되며 대장부의 담대함과 기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게 됩니다. 회담이 시작되자 먼저 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림 저녁 당시 유비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싸웠는지를 강조하며 유비는 군영에서 갑옷을 입은 채 잠들 정도로 조조와의 싸움에 진심이었고 조조군을 격파하는 데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유비에게 손권 측이 형주를 반납하라 하는 것은 그간의 공로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토지 반환 요구를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노숙은 단호하고도 논리적인 어조로 응수합니다. 그는 관우 앞에서 조용히 과거를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장판파에서 유비를 처음 보았을 당시 유비는 병력이 부족하고 기세마저 꺾여 도망치는 처지였으며 스스로 형주를 차지할 능력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비를 손권이 불쌍히 여겨 몸둘 곳도 없는 그를 위해 기꺼이 토지와 병력을 나누어 주었고 그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비는 이미 서천의 익주를 점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주까지 차지하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질타합니다. 이는 사사로운 욕심에 따라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평범한 사람이라도 참기 어려운 처사인데 하물며 군주가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노숙은 재난은 의를 저버린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경고하며 관우가 연약한 군세를 앞세워 형주를 지키려 하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일이며 결코 승산이 없다고 일갈합니다. 이어 그는 손권이 처음에 형주를 빌려준 것도 유비가 패잔병 신세로 떠돌며 의탁할 곳조차 없던 사정 때문이었음을 환기시키며 이제 유비가 익주를 얻은 이상 당연히 형주를 반환해야 할 도의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세 군만이라도 반환하라는 정당한 요청조차 묵살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신의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노숙의 이러한 발언에 관우는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 자리에 함께 있던 한 무명의 장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하는 덕 있는 자의 것인데 어찌 영원히 한쪽이 소유하려 하는가라며 감히 큰 소리로 반박하려 들었습니다. 노숙은 그 장수를 향해 절절한 목소리로 꾸짖으며 자리의 무게를 일깨웠고 이에 관우는 곧바로 그 장수를 향해 이것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이니 이 사람이 어찌 감히 말할 수 있겠소라고 말하며 눈빛으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談판은 결론 없이 파탄으로 끝났습니다. 마침 이 시기 조조가 장로를 정벌하며 한중을 손에 넣게 되자 유비는 더 이상 형주 문제에만 매달릴 수 없었고 현실적인 타협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양측은 형주를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를 나누어 분할하기로 결정하였고 유비는 강하장사 계양 세 군을 손호에게 할양하였습니다. 반면 남군 무릉 영릉은 유비가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겉으로는 협상의 형태를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숙의 외교력과 정치적 압박이 유비 측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끈 것이며 오와 촉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추어낸 노숙의 마지막 큰 역할로 기록됩니다.
노숙은 근엄한 인품과 절제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된 인물이었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그는 겉을 꾸미는 것을 싫어하였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생활 모두에서 검약을 실천하며 저속한 취미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을 이끌 때에도 항상 질서를 유지하였고 금령을 철저히 시행하였으며 진중에 있으면서도 서책을 손에서 놓지 않을 만큼 학문에 대한 집념도 강하였습니다. 실제로 군복을 입고 책을 읽는 그의 모습은 후대에 상징적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담론에 능하고 문장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으며 사려 깊고 총명하여 일반인의 배는 되는 지혜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유 이후 강동의 인물들 가운데 노숙을 능가할 인물은 없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재능과 인격은 시대를 대표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217년 노숙은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손권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고 손권은 그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여 애도를 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촉한의 재상 제갈량도 노숙의 죽음을 듣고 사흘 동안이나 상복을 입고 슬퍼하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오와 촉이라는 정치적으로 긴장된 관계 속에서도 노숙이라는 인물이 인재로서 얼마나 존경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엄준전의 기록에 따르면 손권은 노숙의 후임으로 처음에는 학자 엄준을 기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준은 학문에 집중하겠다며 사양하였고 결국 손권은 여몽을 후임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후 여몽이 군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손권과 유비 간의 관계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형주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양국이 존망을 걸고 맞붙는 대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는 노숙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외교적 중재와 평형 감각이 사라진 이후 강동 정세가 얼마나 급변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노숙의 죽음 이후에도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손권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229년 손권이 황제로 즉위하여 오나라를 공식적으로 건국한 뒤 과거 노숙이 자신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예언했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노자경은 일찍이 내가 제위에 오를 것을 말하였으니 그는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사람이었소. 손권은 그를 회상하며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였고 노숙의 예견과 통찰을 재평가하였습니다. 유명록에는 다소 전설적인 일화도 전해집니다. 어느 날 손권이 병에 걸리자 궁에 들어온 무당이 말하기를 비단 투권을 쓴 장군 귀신이 나타나 물러가라고 외쳤으나 결국 궁궐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손권은 꿈에서 이미 죽은 노숙의 혼령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당이 묘사한 옷차림과 동일한 모습이었으며 손권은 죽은 노숙이 아직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노숙은 생전의 조정의 균형을 잡는 외교가였고 군사와 문장, 행정 모두를 아우른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오나라는 이전과는 다른 흐름으로 급변하게 되었고 이는 노숙이라는 인물이 단지 뛰어난 재능을 지녔을 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 중심을 잡아주던 인물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노숙은 삼국지연의에서 대표적인 왜곡의 피해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갈량이 육전은 노숙이 더 뛰어나다며 칭찬하는 장면이나 노숙이 도독으로서 관우와 대치하는 장면 등 초기 행적은 대체로 정사와 부합합니다. 그러나 연의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노숙은 점차 문약하고 어수룩한 인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연의에서는 주유가 제갈량을 죽이려 할 때마다 노숙이 이를 막아서는 모습이 반복되며 마치 주유와 제갈량 사이의 머리싸움에 끼어드는 허둥지둥한 인물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는 연의의 허구일 뿐이며 실제 노숙은 정치적 판단력과 담력, 그리고 외교적 통찰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침착함과 강단 있는 판단은 오히려 주유의 뒤를 이은 후계자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연의의 이러한 왜곡은 나관중이 제갈량 중심의 서사를 본격적으로 강화해나가는 시점부터 두드러집니다. 연애 초반부에서 노숙은 직윤상증의 고사를 통해 의리를 중시하는 인물로 등장하며 유비 진영에 먼저 찾아가 동맹을 제안하는 등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척벽대전 당시 손권과 주유를 설득한 것은 제갈량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 제갈량, 노숙, 주유 이 세 사람이 함께 손권을 납득시킨 결과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손권이 전쟁을 결단하게 된 것은 주유가 군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의에서는 제갈량이 손권과 주유를 설득하여 전쟁을 이끈 것처럼 묘사되며 노숙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점차 주변 인물로 퇴색됩니다. 특히 단도부회의 장면에서조차도 정사에서는 관우와 노숙이 각자 칼 하나만 들고 1대1 회담에 임하는 장면으로 기계 있는 외교의 전형으로 기록되었지만 연의에서는 이 회담이 관우의 지략에 노숙이 무력하게 휘둘리는 방향으로 각색됩니다. 연의에서 관우는 연회장에서 술을 핑계로 노숙을 붙잡고 인질처럼 빠져나가며 복병들은 노숙이 다칠까 두려워 움직이지 못하는 등 계략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노숙은 여몽과 함께 관우를 공격할 것을 결의하지만 조조의 한중 정벌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결국 전쟁은 무산되고 형주 분할로 귀결됩니다. 큰 줄기는 정사와 유사하지만 인물의 위상과 주도성은 크게 바뀐 채 연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각색은 단지 노숙을 폄하하려는 의도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덕의 가치, 즉 계략보다는
의리를 중시하고 소이득보다 대의 명분을 존중하는 문화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노숙은 계략을 써서 작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대의를 좇아 유비와의 신뢰를 중시했고, 그러한 면모는 당시 중국인들이 높이 평가하던 인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어리숙하거나 주도권 없는 인물처럼 보이게 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결국 노숙은 연예 내에서 어수룩하고 유순한 이미지로 고착되었지만 동시에 온화하고 고매한 인물로도 남아있습니다. 그의 대의와 포용력은 손호의 명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며 연예 내에서조차 그 인격은 일정 부분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예 속 노숙은 오히려 묘한 입체감을 지닌 인물로 캐릭터성 자체는 일정한 품위를 지닌 채로 유지됩니다. 한편 연희에서는 노숙의 죽음을 미리 예언한 듯한 설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조조가 좌자에게 희롱당하는 장면에서 관로가 조조의 요청으로 손호와 촉한의 운명을 점치자 관로는 오나라에서는 장수 한 명이 죽을 것이며 촉한은 국경을 침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숙이 사망하게 되는 전개가 이어지며 이로써 노숙은 연희의 전개를 위한 일종의 플래그를 담당하는 인물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예언 자체는 어디까지나 연희의 허구일 뿐이며 정사에는 그러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노숙은 삼국지연의 속에서 정사에 비해 지나치게 약화되거나 어리숙한 모습으로 각색된 면이 있으나 동시에 덕과 대의를 중시하는 온화한 인물로 그려지며 일정한 존경과 존중도 함께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대의 문화적 가치와 서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된 인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고유의 품성과 위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몽전에 따르면 훗날 손권은 장군 육손과 담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주유, 노숙, 여몽 세 인물을 회고하며 각각의 인물에 대해 깊은 애정을 담아 평가하였습니다. 손권은 먼저 주유에 대해 공근은 용맹하고 과단성 있는 인물로 담력과 전략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마침내 조조를 격파하고 형주를 개척하였으니 그를 능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대가 지금 그의 뒤를 잇고 있소라고 육손을 향해 말하며 주유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손권은 노숙에 대해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근은 예전에 노자경이 강동으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에게 직접 그를 추천하였고 나는 그를 불러 함께 연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소.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그가 제왕의 사업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소. 그것이 참으로 유쾌한 일이었소. 또한 손권은 조조가 수십만의 병력을 이끌고 형주를 정벌하러 내려온다고 과장해 위협할 때의 일도 회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여러 장수들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는 이가 없었고 장소나 진송 같은 대신들은 조조에게 경문을 보내 맞이하자는 항복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숙만은 단호히 반대하며 급히 주유를 불러 대임을 맡기고 조조를 역공하자고 제안하였고 이는 또 한 번의 유쾌한 선택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손권은 이 결단이 장이나 소진 같은 고대의 명제상을 능가하는 전략이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손권은 노숙에게도 단점이 있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유비에게 형주를 빌려주자고 권유했던 결정은 실책이라 평하면서도 그것은 단 하나의 단점일 뿐이며 그가 가진 두 가지 큰 장점에는 전혀 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주공이 한 사람에게서 완벽함을 구하지 않았듯이 나 또한 그의 단점을 용서하고 장점을 귀하게 여겼으며 늘 그를 한나라의 명제상 등호에 비견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몽에 대해서도 손권은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명은 젊었을 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담력 있는 인물이라 여겼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학문이 깊어지고 지략이 기이한 수준에 이르렀으니 공군 다음 가는 인물이라 할 수 있소라며 특히 관우를 제압한 전략에 있어서는 노숙보다 나았다고 평하였습니다. 다만 언변에 있어서는 주유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덧붙여 노숙은 내가 그에게 답서를 보냈을 때 제왕의 흥기란 모든 장애를 제거하며 나아가는 것이라 하며 관우를 꺼릴 바 아니라고 말했소. 그러나 이는 실상 그가 외적으로는 강한 척하였지만 내적으로는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 나는 보았소. 그럼에도 나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소. 왜냐하면 그가 군영을 세울 때는 항상 질서가 있었고 명령은 철저히 시행되었으며 경계 지역에서도 금령을 어기는 자가 없었고 병사 하나하나가 도로에 떨어진 물건조차 주워가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이요. 그의 법과 기강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소라고 회고하였습니다. 이 회고는 단지 노숙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손권이 삼국지의 거대한 국면 속에서 만난 인재들 가운데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언입니다. 손권은 노숙을 완전 무결한 인물로 이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더라도 장점을 높이 사고 인정할 줄 알았으며 오나라라는 나라의 중추를 이룬 이들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는 군주의 안목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여범전의 주석으로 전해지는 강표전에 따르면 손권이 황제에 즉위한 이후 어느 연의 자리에서 학자 엄준에게 자신이 노숙을 한나라의 명제상 등호에 여범을 오한에 비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직접 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엄준은 자리를 물러나며 조심스럽게 답하였습니다. 신은 아직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숙과 여범이 받는 총애는 매우 두터우며
그들이 실제보다도 더 큰 칭찬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이 말에 손권은 노숙과 여범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조용히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등호는 광무제가 제왕이 될 뜻이 없었을 때 대업을 이루라 권하여 그 뜻을 열어주었소. 나는 등호가 광무제를 황제로 만든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숙 역시 능력 있는 인물이었고 제왕이 되라 했던 그의 조언대로 나는 마침내 황제에 올랐으니 그와 등호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범에 대해서도 여범은 비록 사치스럽기는 했지만 충성스럽고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형 손책 휘하에서 충실하게 봉사하였으니 나는 그를 오한에 견준 것이지 개인적인 편애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엄주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고개를 숙이고 따르겠노라 하였습니다. 노숙은 주유와 함께 손씨 정권의 창업에 가장 많이 기여한 인물로 손꼽히며 도독으로서 관우와의 대치를 지휘하는 등 문간의 이미지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무관의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그가 직접 활을 쏘아 방패를 꿰뚫어 추격군을 물러나게 한 일화는 단순한 담력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무용과 결단으로 돌파하는 실전 감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에다 성품도 온화하고 검소했으며 활쏘기와 외교에도 능하였습니다. 손권에게 제왕이 될 뜻을 권한 것도 노숙이었으며 이때 그가 손권에게 진언한 계책은 후에 탑상책, 즉 침상에서 올린 계책이라 하여 중국 역사에서도 별도로 언급될 만큼 상징적이었습니다. 노숙은 한 번의 회담으로 동맹을 깨려는 강경파의 발언을 단숨에 잠재우는 기계와 언변을 지녔으며 손권 정권의 전략 구도를 설정하고 외교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획 능력은 당시 대도독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주유의 척벽대전, 여몽의 번성 공방전, 육손의 이릉대전에 비해 전면에 드러나는 전투 성과는 적을 수 있으나 국정과 외교를 다루는 자리에서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대전략가의 모습이라면 노숙은 분명 그러한 인물 중 단연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숙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였으며 유비와 강동의 관계를 이끌어 우위를 점했고 관우조차도 그의 권위 앞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단도부회에서 노숙이 든 명분은 사실관계에 철저히 기반한 것이었으며 관우가 이를 반박하지 못하고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가 주장한 논리의 타당성뿐 아니라 그동안 노숙이 보여준 인격과 신뢰, 그리고 강동에서 쌓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우가 평소 손호의 사신들에게 오만하게 대하던 태도를 감안하면 노숙에게만큼은 예외를 보였다는 사실은 노숙이라는 인물의 중량감을 대변합니다. 물론 손권은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그는 노숙이 형주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형주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단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해하고 감싸주었으며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 노숙의 공로는 결코 가려질 수 없었습니다. 노숙의 친구이자 한때 함께 정치에 몸담았던 제갈근은 240년대까지 생존하였으며 제갈근의 형인 제갈량 또한 234년까지 촉한의 대전략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노숙은 217년에 4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으니 시대가 필요로 할 때 너무도 이르게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촉한과 손호의 동맹은 더욱 안정되었을 것이며 형주를 둘러싼 분쟁 또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숙은 온화한 인격과 단단한 신념, 뛰어난 책략, 그리고 명분과 신의를 함께 갖춘 손호의 대표적 명제상이자 전쟁보다 외교로 국익을 도모했던 진정한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강동 정권에 있어 정치적 균형을 잃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후대는 그를 두고 손호의 등호라 부르며 오랫동안 회고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